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영화계에 봉태일, 봉준호가 있다면 언론계엔 최태일, 최경영이 있어요. 사소한 정보도 놓치는 법이 없고 남녀노소, 좌우 상하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잘 사는 세상 꿈꾸는 계획 있는 남자.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목이 메인이군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기생충 OST의 짜파구리. 이 장면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띵동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벨 소리에 막 짜파구리를 끓이려고 그리고 숨으려고 하는 배우들의 모습 아주 재밌었었죠. 오늘 주말에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익이 따따블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고 반도체 본원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죠. 인기 출연자십니다. 다들 아시는 분입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제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도체가 우리 일상에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 이야기에 앞서서 코로나19가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막 부품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까?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가동은 거의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공장이 있으니까 그 공장 외부에 있다가 복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체 격리 시간을 뭐 14일 이상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좀 되고 있는데 뭐 예. 알고 계신 것처럼 반도체라는 게 뭐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반도체만 보면은 큰 그 생산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외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폭스콘인가요? 그렇죠. 예. 예, 애플의 제조 업체가 거기에 있는데 아이폰 제조 업체죠, 거기.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거기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핸드폰 조립이라고 하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물류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복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집에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플은 또 그 핸드폰을 중국에서도 팔기도 하고 애플 스토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중국 내의 스마트폰 판매가 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차질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지는 않는데 당연히 그 워킹 아워도 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부 그 물류의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부품의 문제.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가동률이 확 떨어진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지난 2월 17일 현지 시간으로 2월 17일인가요? 그때 예. 이제 애플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죠.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중국 내 지금 수요도 안 좋지만 생산 차질로 인해서 글로벌 세일즈에도 좀 영향이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1월 28일 날 애플이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예. 그때 그 시장에 주어졌던 가이던스 예상치를 맞추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죠. 예. 우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부품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때 우리 업체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부품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반도체는 사실은 이렇게 부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소재가 조금 있고, 근데 그것도 보통 이제 중국 내에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많고, 예. 그다음에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셋업을 해놓고 그 장비를 계속 가동하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수요단에서 그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뭐 PC 같은 것들이 일부 조립이 생산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디램이나 뭐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좀 수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그렇군요. 뭐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에는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중국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반도체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의 그 우한에 일단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우한에 그 YMTC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제 거기는 좀 차질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거기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지금 당국이 허가를 받아서 자기네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가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원래가.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상황이 좀 길어지면 예. 계속해서 수요에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라는 거는 PC랄지 핸드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서버까지. 예. 네. 그런 걸 또 기업들이 뭐 관련해서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올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갑자기 큰 외생 변수 하나가 생겼으니까 네. 그 향후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요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수요가 죽으면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좀 빠져야 될 텐데 지금 예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분기는 거의 그 우리 컨트랙 가격이라고 하는데 예. 그 일반 시장에서 파는 우리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컨트랙 가격을 보면은 예. 1분기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2분기는 의외로 지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컨트롤 가격에는 고정 가격. 그렇죠. 예.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예. 해서 그 B2B 가격이라고 보시면 예.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랑 뭐 스마트폰 업체 예. 또는 이 PC 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전에 우리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과연 이 기업들이 투자를 그 적극적으로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 뭐 정부에서는 이제 투자를 좀 해주십사 뭐 이런 얘기들을 예.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투자 계획들을 나름대로는 잡아놨을 텐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화되고 중국 당국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 왜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뭐 죽는다고 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 이제 하반기 때 그러면 중국 당국이 과연 이 상태로 올해를 그냥 보낼 거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뭐 부양책을 뭐라도 좀 쓰지 않겠냐. 그럼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안 팔렸던 스마트폰이 좀 더 팔릴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고정 거래 가격은 이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이제 하는 것들이 예. 그 반도체 수요 공급을 모델링을 해요. 모델링을. 그렇죠. 그렇죠. 맨날 예. 틀리지만 맨날 틀리지만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을 갖고 예.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하반기 때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 부족이 조금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세트 업체, 즉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업체 이런 업체들은 그때 가서 더 오를 때 이 주문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주문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세트 수요는 분명히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절반 가까이 지금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안 좋은데 예.
반도체 가격은 안 빠진다는 거죠. 예. 희한하네. 그리고 예. 오히려 하반기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근데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이거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예. 왜냐면은 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2011년도에 예. 일본 동경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의 그 당시가 이제 IT는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공장이 물에 잠기고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 뭐 이 PC 관련된 핵심 부품들 같은 게 일본에서 조달하는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다들 생각을 할 때는 야 그러면 거기서 부품들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 PC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고 뭐고 다 좀 감소하게 되고 그럼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주식도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가격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결국 반도체라는 이런 굉장히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나 이 제품의 경우에는 예. 어떤 큰 변수가 생겼을 때 이 수급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이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거를 몇 번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그 이후를 좀 보는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요게 또 재밌는 거는 1년 전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번 이제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사실 1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1월 정확하게 2019년 1월 2일입니다. 네. 그때 미국 시장 열자마자 애플이 그때는 이제 실적 발표 전이었죠. 네. 1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실적 매출의 가이던스를 못 맞출 것 같다라고 굉장히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그 다음날 애플 주가가 10% 빠졌고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가들이 출렁거렸거든요. 자, 1월 2일 날 그렇게 되고 1월 3일 날 주가가 빠지고 그게 정확히 저점이었습니다. 애플 주가에. 그리고 그 저점 대비 최고 주가가 130% 올랐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좀 불안한데 사실은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 코로나19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조금 이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그 하반기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시장에 사실은 관심과 기대도 반도체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납품하죠 그쪽에다가. 그렇죠. 하웨이 이게 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네. 하웨이는 일단 하웨이의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 스마트폰에서 나오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예. 탄력이 좀 크고요, 실제로. 실제로 보면 1분기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4분기부터 하웨이 숫자가 저희 예상을 굉장히 빗나갔어요. 예, 미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4분기부터 이미.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하웨이를 계속 옥죄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그런 기술이나 제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비중이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그전에는 25%가 들어간 것들을 이제 하웨이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낮춘다는 것 같아요. 허들을.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이 10%만 사용이 돼도 예. 이제 그거는 좀 수출에 대한 제한이 걸린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웨이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D램이나 뭐 낸드 플래시가 과연 이제 그거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그거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의 다른 반도체 장비들이 또는 그 관련된 뭐 통신 장비를 셋업하는 이제 그런 장비들이 공급이 못 되게 되면은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 예. 손해인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하웨이가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는 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게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게 하웨이를 옥죄하는 그 역량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현재 반도체의 CPU를 뺀 거의 모든 반도체는 AR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회사 기술 쓰는데 사실은
영국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예. 그 회사 처음 만들 때는 애플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음. 뭐 이렇게 지금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웨이가 상당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일단 수요 예.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웨이가 사실은 우리의 떠오르는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랬죠. 예. 예.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또 하웨이가 반도체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웨이도 하고 있고 이게 하웨이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점점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 코로나19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제 방한이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방한을 해서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한중 관계 특히 경제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중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5G 기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계속 손을 내밀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입지가 좀 곤란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사실 양면인 거예요. 예, 양면이 같이 항상 보면은 모든 게 다 양면이 그렇죠. 존재하는 건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뭐 슬기롭게 이거를 해서 우리 뭐 국익이 됐든 뭐 기업들의 이익이 됐든 이쪽에 최대가 되도록 하느냐. 예. 이거가 이제 굉장히 우리의 당면한 과제죠. 뭐 사실. 그렇죠. 예. 이 마지막으로 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증권가에서 중국 부채 문제, 기업 부채나 국가 부채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옵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뭐 사실 그렇죠. 중국 네. 부채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실 굉장히 거의 뭐 그 중국 정부의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었고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분명히 문제는 맞고 뭐 기후 협약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뭐 예. 언젠가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그게 언제냐 도대체 예.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예. 언제 다 없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언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할 거냐. 이제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반도체 이야기를 이제는 좀 재밌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아는 게 없어서 반도체라는 게 이제 세미 컨덕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반만 뭐 전기가 흐르고 반은 안 흐르고 뭐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뭐 정확히 그겁니다. 그겁니까? 예. 예. 뭐 저희가 왜 예전에 초등학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옛날에 자연 시간이라고 있었어요. 예. 자연 시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1학년 때 보면은 이제 물체 주머니라고 막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무슨 나무도 들어있고 뭐 쇳덩어리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나무 뭐 이런 거는 부도체고 뭐 쇠 이런 건 도체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반도체를 딱 중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원자가 최외곽 전자가 4개 있는 거를 반도체라고 해요. 8개가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건데 예. 4개가 있는 게 반도체 물질이 되는 거죠. 그게 실리콘입니다. 그게 실리콘이고 실리콘이 그럼 뭐냐? 예.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 네. 실리콘이. 예. 아. 그러니까 원서번호 14번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규소라고 배웠던 거고요. 아, 규소. 네. 예. 그래서 모래는 이제 SiO2를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모래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의 재료는 되게 많죠. 전체 모래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고순도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반도체의 기본 기판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졌습니까? 이렇게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큼. 예.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조금 그 옛날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옛날까지는 할 수 없고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류는 뭔가 빠르게 계산하고 뭔가 빠르게 뭘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욕망과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부터.
뭔가 계산을 좀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릴 때 신동 뭐 나오면 막 칭찬해주고 그랬잖아요. 계산 잘하고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런 인간의 노력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어요.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이 되고 했는데. 아, 유레카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수학자. 뭐,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냥 예. 일반인들을 돕기 위한 좀 뭐, 보조 계산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주판도 있었고. 그렇죠. 주판도 있었고, 예. 뭐 굉장히 오래된 주판은 뭐 2000년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세요. 1600년대에 예. 그 파스칼이라는 이제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학자면서 철학자로 보통은 이제 예. 기억을 하죠. 이제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수학의 신동이었어요. 수학의 신동이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무슨 그 교회에 관련돼서 회계 관련된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산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자기가 계산기를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기어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예. 기어의 개념을 써가지고 6자리 덧셈 뺄셈 할 수 있는 그 파스칼 라인이라고 하는 그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그 예.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자리 그렇죠. 19살 때. 대단하네. 19살 때 예. 그 천재니까 예. 19살 때 6자리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이제 뭐 이런 기록이 있었고요. 이 양반이 뭐 좀 번외 얘기지만 철학으로 하여튼 철학자로 이렇게 가게 된 게 예. 교통사고를 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사고 모양이 마차에 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철학자로 보통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파스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발전되다가 예. 이제 한 큰 계기가 있었던 게 1800년대 후반에 예. 그 미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구 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예. 인구 조사죠, 인구 조사. 예. 근데 이게 1800년대 후반에 인구가 이제 미국의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야, 1800년대 후반에 1억 명. 뭐 이제 그 정도 가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게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통계를 내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답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대요. 그랬겠습니다. 예. 다 여행을 하면서 그때 뭐 그야말로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그 많은 몇 명이나 사냐. 그 동안에 근데 아이도 낳고 뭐. 예? 이게 그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거를 처리하는데 통계를 내는데 이제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처리하는 데만. 네.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 그 통계국에서 예. 발명품 경진 대회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1등한 그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OMR 카드의 개념인데 그 천공 카드가 나온 겁니다. 천공 카드. 예, 천공 카드에서 구멍을 뚫어서 그게 이제 바늘이 그 구멍의 위치를 읽어드리면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통계 내는데 시간이 아주 크게 단축이 됐다고 하는 거죠. 예. 그 기계의 이름이 이제 홀러리스 데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컴퓨터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OMR이 된 건데 그 홀러리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받은 상금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회사를 조금 더 키워서 만듭니다. 1911년도에 CTR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오늘날의 이제 IBM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IBM은 뭐냐면 이게 언제 때입니까? CTR 1911년. 1911년. 네. 야, 정말 대단한 자본주의 역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그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단순한 덧셈, 뺄셈, 뭐 곱셈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통계 처리 기계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IBM이 그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하나는 1800년대 후반에 1897년에 그 영국의 물리학자가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전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자. 네. 근데 이제 전자가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그걸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진공관 실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원자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진공관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거기에 전압을 걸어줬더니 뭔가가 튀어나가더라. 그래서 원자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압을 어떻게 조절해 주냐에 따라서 얘가 전자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전자 시대가 개막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형광등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일종의 진공관이거든요. 근데 완전 진공은 아니고 거기에 형광 물질을 발라놓으면은 전전이 지나가면서 이제 형광 빛을 내는 그렇죠. 거고. 우리 뭐 최기님 아시겠지만 뭐 진공관 앰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은 브라운관도 옛날 TV 브라운관도 일종의 진공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자시대가 열렸는데 저희는 열렸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뛰어난 또 천재들이 있었겠죠. 야 이걸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된 거죠. 뭐냐면은 그 전자가 튀어나가면 예를 들면 1, 전자가 튀어나지 않으면 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공관 하나가 결국 이진수 하나, 즉 비트를 만들 수 있겠다. 가 된 거죠. 그래서 진공관 하나가 1비트가 됩니다. 이거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들으시면.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개념이 없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애니악이라고 하는 애니악. 예. 진공관 컴퓨터인 거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진공관이라는 게 일종의 그 전구 같은 건데 그거를 뭐 지금 뭐 18,000개 정도를 그 박아놓고선 그 또 그 열을 내야 되니까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일단 뭐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전기 소모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은 있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실제로 연산을 할 것이냐. 이제 그 구조를 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컴퓨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연산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지 그 구조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이만. 그 유태계고요.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인데, 참 뭐 영화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폰 노이만은 뭐 하여튼 그 영화 나온 분은 제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가? 그 앨런 투링이라고 그 이미테이션 게임의 이제 영화 주인공이 있었고 이제 그분도 이제 굉장히 천재인데 이제 이 존 폰 노이만이 컴퓨터의 설계를 맡은 거죠. 맡아서 그 방식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만들었던 1940년대 당시에 만들었던 그 컴퓨터 방식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컴퓨터 설계 방식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1940년대에 그 이제 진공관 가지고 우리 애니악도 만들고 뭐 하버드 마크라는 컴퓨터도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반도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현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뭐 반도체랑 그다음에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최외곽 전자가 4개 있는 거, 그다음에 3개인 거, 5개인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더니 이게 전기가 그 전자가 흘러갈 수도 있고 안 흘러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트랜지스터를 만든 그 윌리엄 쇼클리라는 그 과학자가 이제 그걸로 노벨상을 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자가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또 이제 그 천재들은 그러면 이게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진공관도 전자가 튀어나간다 안 튀어나간다니까. 그러면 요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결국은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 한 개가 1비트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한 개가 있으면 1비트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기가비트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D램의 1기가비트라는 얘기는 트랜지스터 10억 개를 모아놓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램 1기가비트라는 거는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10억 개가 있구나. 10억 개? 네. 뭐 지금은 이제 8기가비트를 쓰니까 뭐 80억 개가 있구나.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이제 윌리엄 쇼클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노벨상의 그 명성을 얻고 예. 회사를 세우죠. 그 회사가 그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고 예. 그게 이제 어디에 세워졌냐 하는 건데 그게 실리콘밸리에. 아. 네, 그래서 최초의 실리콘밸리 건물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반도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었더니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그 당시 이제 워낙 파워가 있었으니까 예. 그 사람의 이제 명성을 듣고 미국에서 내노라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 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막 연구를 했는데 1년 만에 다 회사를 그만둡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천재이긴 하지만 굉장히 괴팍한 사람인 거예요. 경영자는 아니구나. 예. 네, 괴팍한 사람이고 좀 이상한 뭐 언행과 어.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그 핵심 8명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 역사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뭐 8인의 반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고든 무어라고 하는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 예, 예. 그 당사자가 이제 거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이 나와서 다른 쪽에서 펀딩을 받아서 회사를 만든 게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예. 물론 이제 사실은 정설은 아니지만 그 페어차일드의 투자자 이름이 페어차일드가 맞는데 예. 한켠에서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쇼클리가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면 회사 이름을 페어차일드 착한 아이들 뭐 이렇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차일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돼서 예. 안정권에 들자 이제 고든 무어랑 로버트 노이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인텔입니다. 인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이제 CPU가 예. 만들어진 건데 그 인텔이 만들었던 그 CPU랑 그 인텔이 만드는 CPU가 있고 우리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 관계를 보면은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폰 노이만이 만들려고 하는 방식대로 돼 있어요, 지금도. 뭐냐면은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 핵심은 그 프로세서 CPU랑 메모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분리되어 있고 거기를 버스라고 하는 그 통신 채널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라 이렇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그 좀 구조는 간단하게 됐지만 이제 거기에 항상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의 속도가 CPU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많은 바틀렉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여 년간 쓰여져 왔던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의 뇌처럼 좀 바뀌려는 거죠. 그 인간의 뇌는 계산하는 것과 메모리가 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같은지 뭐 이렇게 따로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그 뉴런과 시냅스의 개념인 거죠. 이게 뉴런만 증명이 된 겁니까? 예,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뉴런만 따로 있고 시냅스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막 엉켜져 있거든요. 같이 있는 거지, 같은 공간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신경망 구조의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이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거의 이제 한 덩어리처럼 막 되고 채널이 되게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컴퓨터가 바뀌고 있고요. 결국은 이 시작이 결국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 방식에서 이제 계속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2016년 3월 그 알파고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급속히 가속화됐다. 그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자를 제어를 해서 전자를 제어해서 굉장히 빠르게 또 굉장히 작게만 전자가 워낙 작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결국은 그 자동 계산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우리가 우리 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하고 반도체의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인지과학이라는 거하고. 뭐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폰 노이만이라는 그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왜냐면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그 당시에 그 핵무기 개발하는 거기에서도 많은 그 계산을 담당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썼던 게 그 지금으로 치면은 이런 개념들. 그 뇌를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그렇죠. 생각 그 전에 이미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뭐 아직 초기 단계죠. 그렇죠. 아직 초기 단계죠. 아직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는 근데 이제 그냥 많은 논문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찍은 것들이 있는데, 그 뉴런과 시냅스 사이를 보면은 시냅스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이 예. 뉴런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뇌 활동이죠. 뇌 그게? 활동이 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포착된 것들을 보실 수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어떤 반도체 시대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알파고 다음에는 뭔가요?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렇죠. 양자 컴퓨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반도체라는 거는 전자의 활동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라는 게 이게 양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양자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양자가 뭐지? 예, 그 양자 컴퓨터는 들어봤는데 양자는 도대체 뭐냐는지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양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리 예. 물리학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 양자 역학이라고 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양자라는 거는 특정한 입자의 이름이 아니라 굉장히 개념적인 용어인데요. 에너지의 최소 단위다. 에너지의 최소 단위. 단위다. 예를 들면 빛 에너지의 양자는 광자라고 불러요, 저희가. 영어로는 빛 에너지의 광자. 양자는 광자. 예. 예. 빛 에너지의 양자는 광자. 소리 에너지의 양자는 음자. 예.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양자는 전자. 전자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최소 알갱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놀라운 발견이죠. 왜냐하면 빛이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연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구나. 그게 이제 우리 양자 눈에는 연속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이다라는 거죠. 그 최소의 알갱이들이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 작아서 우리는 연속으로 보이지만 이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그거를 보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양자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래서 최소 단위가 있는 거다. 다. 예. 소리도 최소 단위가 있는 거다. 그거보다 더 작은 건 없다. 그 더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는 증명된 겁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아. 전자도 마찬가지죠.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단위로 있다는 거죠. 전자보다 더 작은 전기 에너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반도체랑? 제가 예. 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양자의 그런 특성이 예. 양자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 가지 성질이 중첩되는 성질이 있어요. 양자. 최소 단위가 되면. 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과학계 굉장히 해먹은 논쟁 중에 하나인데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걸 가지고서 수백 년을 싸워왔거든요. 예. 수백 년을. 근데 이제 지금의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린 거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네. 원래는 그 전까지는 입자는 입자이고 파동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건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자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예. 벌어지느냐? 예. 우리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가 문제인데 메모리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잘 가둬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자가 예. 많이 모여 있으면 얘는 1인 거고 전자가 비어 있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0인데. 예. 근데 얘가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막아놨는데 공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파동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방에서 얘기해도 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의 경우에는 전자 분명히 모아놨는데 이게 벽이 점점 얇아지니까 반도체가 그 기술이 점점 미세화되니까 예. 점점 그 회로가 좀 얇아지다 보면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절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 전자 터널링 현상, 뭐 크로스토크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작게 만들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겠습니다. 예, 예.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전자가 양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고. 예.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반도체 기술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자의 특성을 억제하는 거지. 너는 파동이 아니야. 입자로서 행동해라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그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자가 가진 그 양자적 특성을 예. 활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약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천천히 설명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비트는 그 비트는 1 또는 0인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 양자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예. 1과 0이 같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로 가는군요. 네, 이게. 예, 중첩되어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예. 요거를 이제 그 IBM에서 설명해 놓은 그 자료를 보면 동전으로 설명을 해요. 네. 동전은 보통의 그러니까 동전은 분명히 앞면과 뒷면이 있으나 정상적인 케이스에는 우리는 앞면 또는 뒷면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앞면 또는 뒷면이 이제 비트의 개념인 거고, 이 양자가 영어로 퀀텀이라고 하니까 그 양자 비트, 퀀텀 비트라고 해서 줄여서 큐빗이라는 개념은 1과 0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트가 10개가 있으면은 그냥 그 10자리 그 이진수 기준으로 10자리의 숫자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10, 10, 10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근데 퀀텀 비트가 10개가 있으면은 거기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보는 뭐냐면 2의 10승이 되는 거죠. 2의 10제곱이 거기에 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퀀텀 비트로 이게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굉장히 적은 그 소자를 갖고 퀀텀 비트를 갖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그 학부를 공대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공대를 예. 나오셨고, 예. 대학원은 이제 경영학을 경영학을 하셨고, 야. 그래서 뭐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는 예. 이거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냐면 사실 양자 역학은 예. 저도 잘 모르고 저도 갑자기 그 성천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아, 예.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사람이 그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죠. IBM이나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이걸 한다는 거고. 아주 어떤 거에 BC나 뭐 전기의 최소 단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큐비트라고 그러니까 예. 중첩되어 있는 그 소자를 구현을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하면은 그 초전도체를 그러니까 반도체는 영어로 아까 세미컨덕터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 슈퍼컴퓨터에 쓰는 이 소자는 이제 슈퍼컨덕터라고 해서 예. 초전도체가 예. 초전도체가 되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전자는 서로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얘네들이 둘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이제 중첩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예.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일부 양자 컴퓨터 또는 양자 칩 이것들을 구현을 했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양자 컴퓨터와 양자 칩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류에게 어떤 세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 2016년도에 구글이 뭐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특정한 계산인데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계산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컴퓨터보다 한 1억 배 정도 빠르게 계산을 하더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1억 배.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1년을 초로 환산을 하면은 한 3,156만 초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1억 초라는 얘기는 대략 한 3년 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로 3년 동안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1초 만에 풀더라. 1초 만에. 네. 그렇게 된 거고 작년에 2019년도 10월 달에 구글이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논문을 발표했어요. 예. 그때 1억 배가 빠른 게 아니라 50억 배가 빠르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휴, 그 50년 걸릴 거를 1초 만에. 150년 걸릴 150년 걸릴 거를 1초 만에 하게 되는 거고 그 당시 논문에는 뭐냐면은 3만 년 걸릴 거를 200초 만에 풀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 되게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굉장히. 야. 그래서 엄청나구나. 예. 예, 이게 뭐 진짜 된다면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한다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 그 질문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네. 빨리 해가지고 뭘 계산할 건데 뭐 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네. 사실 인류가 풀지 못하는 굉장히 그 수학적 난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재들이. 그렇죠. 예, 천재들 꼭 풀어야 하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수학적 난제들이 풀리면 우리 문명이나 인류의 뭔가 산업의 어떤 이게 참 제가 속물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뭔가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 현재 가장 큰 변화는 예. 암호 문제입니다. 암호 문제. 암호.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쓰는 거의 모든 암호는 예. RSA 암호 체계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굉장히 큰 소수. 예. 소수가 이제 뭔지 지금 뭐냐면 이제 예. 나눠지지 않는 수. 예. 아주 큰 예. 두 소수로 구성된 어떤 굉장히 큰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은행에서 쓰는 뭐 자기 공개키, 암호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게 예. 뭐냐면 그 소수거든요, 수. 그러네. 그래서 예. 그 처음에 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인 거죠. 요거는 A 곱하기 B로만 풀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러면 이제 A가 하나 있고 B가 있으면 그거 딱 맞아면 암호가 풀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로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비트코인도 그 방식입니다. 아. 네, 비트코인도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게 숫자를 하나 줘요. 근데 요거는 이 숫자는 요거 A 곱하기 B로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써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대입을 하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풀리면 비트코인 하나 채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요게 되면은 만약에 양자가 나오게 되면 일단 첫째 전 세계 암호 체계가 다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뭐 그 적대 국가가 먼저 만들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 미국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 만들었다 그러면 예. 미국의 모든 암호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군사안보적인 측면이 강하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무기의 개념으로 이걸 좀 볼 수가 있는 그다음에 거죠. 이제 돈, 그렇죠. 은행들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미국의 뭐 JP 모건이나 뭐 이런 데들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들이 IBM과 같이 지금 그 Q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퀀텀 네트워크. 예.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범죄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치면 뭔가 산업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신약을 개발한다. 예. 신약을 개발한다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분자 조합들을 갖다가 계속 매칭을 시키는 건데 그렇겠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를 한 번에 시뮬레이션을 다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그 신소재가 그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 1년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만 개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새로운 화학물질의 이름도 모른다. 이름을 알 수가 없지. 네네.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 화학물질을 어떻게 조합하면 우리 인체에 독극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신소재, 신약 개발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 이제 인류는 좀 다른 어나더 레벨로 간다. 그러려면 그 모든 데이터를 일단 막 지금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을 데이터화 시키고 네. 그 데이터화 시킨 것을 가지고 이 퀀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거기다 놓고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뭐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암호를 푸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사실은 양자 암호 통신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럼 되냐? 예. 뭐 이거지. 예. 그래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 보면은 보통 학교에 계신 분들 예. 조금 부정적이에요.
대학교, 학교에. 네, 예.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은 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그 미국의 기업들과 중국의 기업들은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구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지금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신데 예. 이게 이제 워낙에 뭐라 그럴까요? 이 어려워. 예산이 예. 예산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예. 현재 그 일반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을 쓰는데 예.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그 제대로 양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동작을 하려면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온도가 얼만큼 낮냐? 예. 영하 273도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 0도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보다 낮은 온도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음. 그거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양자 컴퓨터들의 모습을 보시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냉장고다. 지금 양자 컴퓨터는 냉장고다. 옛날 애니악처럼 예. 그 냉장고. 냉장고. 네. 굉장히 온도를 273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 안에 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박스로 되어 있고요. 예. 그 안에 칩 하나만 딱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개 테스트를 하는데 문제는 그 완전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아직은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예. 아까 이제 구글이 논문에 썼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런 분야에만 일부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미국이나 중국은 어느 정도로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여기에? 제가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예. 지금 중국이 제일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개별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중국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거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내년까지 100억 불을 투자한답니다. 100억 불? 100억 불이면은 한 12조. 12조 원이네. 이 정도가 예. 들어가고요. 그 유럽은 2028년까지 10억 유로의 예산이 만들어졌고 미국은 이제 올해 예. 원래는 그렇게 규모가 안 됐는데 다른 국방과학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양자 예산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은 올해만 한 5억 3천만 달러, 한 6천억 정도 예.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은 기업들이. 기업들이 아주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안타깝게도 좀 별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 제가 듣기로 2025년까지 한 450억 원 정도, 연평균 한 9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 올해 이거를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을 60억을 신청을 했대요.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좀 삭감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요거 양자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경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성경도 생각이 나고 성경에 왜 선악과 따먹잖아요. 선악과 이름이 트리 오브 날리지거든요. 지식의 나무인데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죠. 예.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